이번 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그 5번째 챕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내용이 이번 주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어 관련된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어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 필요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략하게 또 배우실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제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어 쪽은 뭐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 공대에서만 다루는 학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순수과학 쪽, 물리나 이런데 뭐 물리 쪽은 뭐 양자역학이나 뭐 광학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역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리 쪽에서는 특히나 뭐 역학적인 해석 이런 쪽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은 사실 공대가 더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제어라고 하는 분야를 좀 찾아보기가 물리 쪽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학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생명체, 우리가 뭔가를 특정한 위치로 손과 발을 움직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이렇게 물체를 잡아보는 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뇌에서는 연산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에 초점을 맞춰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시야 하나를 방해한 다음에 머리를 돌려보시면은 우리는 이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 동자가 저희가 고개를 돌리더라도 눈동자가 쫓아가는데, 이유는 고개를 돌리면은 눈이 정면을 봐야 되지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눈동자는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의 움직임과 눈동자의 움직임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야를 한 군데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인체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느끼기 이전에 인체 내에 있는 많은 센서와 구동기들을 제어를 하고 있고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이 풀려 있으면은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도 초점을 고정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타겟팅을 해서 한 군데 목표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눈동자를, 고개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연산을 한다라는 하나의 증거로서 많이 쓰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로봇 쪽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수업은 좀 빠르게 로봇 쪽을 좀 듬성듬성 빼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수월하도록 좀 동영상 위주의 오늘은 수업 자료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어에 대한 이론도 중요하고 이론도 다룰 수 있겠지만 그 이론 파트를 최대한 좀 단축해서 간략한 형태로 꾸며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챕터를 토대로 해서 제어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자료에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제어라고 하는 컨셉들은 여러분들이 제어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하면은 이 PID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PID 제어는 사실 수식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적용하려고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수식을 보고서 명확하게 이게 무슨 성격이다라는 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어 과목들은 제어공학, 뭐 전자과나 뭐 저희과나 자동 제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 안에서 제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대에서는 3학년 또는 4학년쯤에 자동 제어 과목들을 배우는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나오고,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시간에 대한 것들만 다루다가 그 프리퀀시 대역들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전통적인 자동 제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어 과목에 뭐 첨가를 해도 좋고 수강을 해도 좋겠고요.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자동 제어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제어 전체 관련된 내용들을 나갈 수는 없겠고요. 이 수업에서는 되게 좁혀서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제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P 컨트롤 여기 PID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P는 프로포셔널 비례라는 형태가 되겠고, I는 인티그럴 적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 D는 딜리버티브 미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례와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요소 세 가지를 다 갖게 되는데, 수식으로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에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목표값과 현저히 값 두 가지의 차이를 에러 2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비례하게 나는 입력을 주겠다. P 컨트롤이고요. 에러의 미분치를 활용하겠다. D 컨트롤이고요. 에러의 적분치를 활용하겠다. 그럼 이걸 I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로봇들에서는 PID 세 개를 다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예제에서는 PD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나중에 우리는 사실 로봇 내에 있는 PID 제어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PD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PD 형태로 먼저 수업 진행을 하겠고요. I 컨트롤은 따로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가 뭐 별로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PID지만 PD 컨트롤에 집중해서 이게 무슨 원리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 토픽은 PID 컨트롤에서 PD 컨트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로봇 제어는 사실상 이제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가 동력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스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질량이 길이 단위로 반지름 단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은 1kg가 똑같은 여기 1kg가 있고요. 이게 1kg로 하고 이게 되게 길게 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돌려보시면 이렇게 작은 1kg보다는 길게 되어 있는 1kg을 더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아니라 토크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토크는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체가 길면 길어질수록 많은 토크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길이 단위의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너시아라고 하는 정의는 I는 R 제곱 dm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적분 단위를 토대로 해서 이 프로퍼티 물리적 양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I도 커지겠고요. R이 멀면 멀수록 I도 커집니다. 이게 회전 관성 또는 회전 관성 모멘트 아니면 이너시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우개가 또 어디로 사라졌나?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로봇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자체의 중량도 많이 나갑니다만, 이게 로봇이 길면 길수록 많은 영역으로 물체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게 크게 움직이게 할까 라고 하는 컨셉에서 설계가 되다 보니 이너시아가 굉장히 커서 각각의 관절들의 많은 토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서 로봇이 특정한 위치에 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컨트롤러에 들어오는 입력은 여기 보시면 에러 2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되겠고요. 이 맨 처음에 보시면은 디자이어드 값, 목표값이 들어오면 현재의 각도를 읽어서 두 개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그 에러가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PID 컨트롤 또는 PD 컨트롤러에 영향을 받아서 토크를 계산하고, 그 토크가 모터에 들어가면 로봇이 움직이고, 로봇 관절에 있는 인코더라 불리는 관절 각을 측정하는 장치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각을 얻고 다시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이 무한 루프가 초당 일반적으로 아주 느린 경우에는 한 300번 정도를 수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000번 정도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초당 뭐 1000번이 넘어서 2000번, 3000번으로 갈수록 제어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속 제어를 하면 할수록 정밀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는 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한 100회, 1초에 100회 정도
그리고 조금 뭐 다른 예제에서는 한 300번에서 1000번 정도로 늘려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 녹화하는 컴퓨터를 딴 걸로 바꿨는데 가끔 멈춰서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저 얘기를 드리면은 모든 제어의 목표는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디자이어드 목표 값과 현재의 값 두 가지의 차이가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가 0이 되면 세타는 세타 디자이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에러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제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쭉 흘러갈 거고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꾸며보면서 생기는 자연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포 이후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FTP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고요. 이제 많은 몇 가지가 새로 빠져 있고 제가 추가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기해서 내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있는 FTP에 다시 접근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EXSF의 컨트롤 CONT1이 되겠고요. 이 1의 경우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한 몇 가지 숙제들을 잘 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 코드들이 별게 없고요. 뭔가 이제 그림이 하나 등장할 거고 이 안에는 컨트롤 1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mov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move라는 명령어는 특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예제는 되게 쉽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만 써서 무언가 물체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체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 1 move 30도 하면은 각도가 30도로 옮기게 되어 있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여기 있는 것처럼 에디트 EXSF의 컨트롤 1 하면 이렇게 뜨겠고요. F5번 누르시고 디버깅 모드 들어간 다음에 다시 F5 누르면 이러한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망치가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이 망치 지금 반짝반짝한 플라스틱 망치 같은 게 있고요. 이 망치를 오늘 제어를 해서 특정한 각도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자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망치를 제가 RGB가 XYZ니까 여기 지금 Y축 그리고 이쪽 방향 화면에 튀어나온 방향을 파란색 Z축으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거고 지금 move 30도라고 대입했더니 뿅 하고 move 명령은 이 막대기가 망치가 30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90도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다시 0을 집어넣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이너스 30도 넣으면 오른손 법칙으로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도는 이쪽에 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첫 번째 예제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move 명령을 열어보시면은 별거 없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관련된 부분만 떨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는 그 R 스페이스에 있는 호모지니어스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클래스를 호출하면 H라는 녀석이 인스턴스를 갖게 되겠고 이 H 안에는 로테이션 Z 그리고 입력받은 30도면 Q 디자이어드 값 이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어상으로 보시면은 세타 디자이어드 내가 원하는 각도 D는 디자이어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자이어드 목표로 하는 원하는 값 디자이어 이걸 써서 첨자는 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세타라는 게 프로그래밍 안에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Q라고 하는 형태들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세타 디자이어드에 해당하는 걸 QD라고 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move 30도 명령을 호출을 하면 방금 전 보셨던 동영상들에서처럼 호출을 하시면 30도만큼 Z축 방향, G축 방향에 회전을 하고 그걸 해머라고 하는 지금 보신 망치에다가 트랜스폼에다가 H를 넣어줬기 때문에
망치가 각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쪽에 숨겨져 있는 여기 망치가 위치하니까 X축이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X축이 있고 여기 Y축, 이쪽 방향이 G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G를 하면 망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은 다시 그 콘트 1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예제에 보시면 셀프 닷 해머가 있고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해머를 리소스 파일로 hammer.3ds라는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망치질을 열심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오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무엇이 피 컨트롤인가 라고 하는 분야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예제 안에 보시면은 콘트 1 안에는 p move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p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해볼 텐데 일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보시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보셨던 move 명령은 그냥 homogeneous transform으로 픽 하고 움직이는 거고요. p move는 이게 이렇게 틱틱 움직이면 아무래도 보기도 안 좋은 데다가 얘를 뭔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6자열드 로봇 시뮬레이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쓰인 방법하고 똑같은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 move라는 명령, 여기 대소문자 잘 보시고요. 앞부분에 p 컨트롤의 p에 해당하는 제가 대문자 표현을 해놨고 콘트 1에 p move 30 하고 호출하면 이 녀석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자, 먼저 코드 불러왔고요.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쫙 확대해서 제가 보겠고 이 망치가 있고요. 여기에 콘트 1에 p move라고 하는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값은 30도를 넣었어요. 아까하고 좀 움직임이 달라졌죠? 잘 보시면 90도까지 가라. 제가 무조건 p move를 부르면 원점으로 간 다음에 다시 움직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45도로 가라. 그리고 또 45도 가는 거 다시 보시면 뭔가 움직임이 아까하고 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p move 코드 안에 보시면 kp 값이 있고요. kp 값을 지금 방금 전에 기존에 0.1이었다가 0.2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45도 호출을 했어요. 아까보다 어때요? 움직임이 빨라졌죠. 90도까지 가는 것도 휙 하고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30도 가는 것도 조금 빨라졌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KP가 여기 이제 요 부분이 P 무브에 관한 부분이고 0.05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처음엔 0.1, 두 번째는 0.2, 그다음엔 0.05로 줄였어요. KP 값을 줄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30도까지 이동. 아까보다 느려졌죠. 다음에 45도까지 이동. 무언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도로 갈 때도 좀 속도가 느려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제가 조금 피겨라는 이제 명령을 처음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명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피겨를 부르고 있는 그림들을 다 지운 다음에 여기에 뭔가 코드가 있는데 플롯이라는 명령, 플롯을 써서 화면에 현재의 각도들을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겨 추가하고 플롯 명령을 써서 그림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90도까지 이동하라 라고 하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 녀석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45도까지 가라 했더니 천천히 0도에서부터 45도까지 수렴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느낌, 뭔가 쭉 하고 올라가다 천천히 수렴하는 느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 너무 빠르게 동영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뭔가 KP 값을 수정했나요? 이제 결과 다시 보시겠습니다. 뭔가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고요. KP 값을 아마 제가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도 갈 때 45도 갈 때 보니까 아까는 이렇게 수렴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KP 값을 바꿨더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요. 다시 설명하면서 조금 순서가 동영상 최대한 천천히 하긴 했습니다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KP라고 하는 P 컨트롤에 쓰이는 파라미터를 제가 변경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KP가 0.1일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0.1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0.2 대입했고 그 다음에 0.05를 대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0.1보다 빠르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서 수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무브 명령으로 얘가 틱틱틱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슈 이런 보통 이제 UI 만드는 데에서는 스위시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슉슉 하기 때문에 의성어예요. 그래서 스위시 모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KP 값을 높였더니 45도까지 가라, 30도까지 가라, 90도까지 가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에 있는 예제들에서는 제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실제로 내가 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느낌과 그리고 실제 숫자 레벨에서의 결과물들을 같이 비교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0.05를 넣기 때문에 KP 값이 작아져서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P 값을 높이면 빨라지고 KP 값을 낮추면 느려지는데 이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뒤에 수식에서 이제 다뤄보겠고요.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KP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올렸는가 내렸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KP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수렴성 다이나믹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유와 이게 얼마만큼 빨라지는가 느려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코드도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매트랩에 있는 기능을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기능들이 매트랩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KP 값이 뭐 얼마였는지 제가 못 봤는데 0.01일 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수렴을 한다면 이 KP 값을 올리거나 내리면은 이 커브가 빨라지거나 느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고요. KP 값 지금 0.1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보셨던 그림하고 다르게 얘가 어떤 궤적으로 수렴하는지 이 상태가 0.05인가 그렇고요. 0.2로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수렴성이 축 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P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에 P 컨트롤이 갖고 있는 목표점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조금 더 집에서 또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많이 하시고 이 예제를 가지시고 차이점이 무언가 지금 두 번째예요. P 컨트롤의 아주 간단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P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예제와 동영상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 move라고 하는 함수가 무엇인가? 앞서 얘기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P 컨트롤을 간략화해서 제가 표현을 한 방법이 되겠고요. P 컨트롤은 앞서 얘기드린 대로 프로포셔널 비례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례 제어는 에러에 대해서 뭔가 비례하는 숫자를 대입한 거고요. 그 결과물을 각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코드상에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에러를 계산을 하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30도까지인데 현재의 각도는 얼마인가? 에러도 여기 정의를 해드리면 목표 값은 Q 디자이어드고 현재의 각도를 빼서 에러를 구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0도에 있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되게 크겠고요. 이 근처에 가면 에러가 작아지겠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례 제어라는 표현, propor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에러가 클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겠고 에러가 작을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다 라는 것이 비례 제어의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산한 P값, 이건 뭐 계산하기 쉽죠. KP 어떤 상수에다가 에러를 곱해서 P가 나왔는데 그 P를 어떻게 현재 적용하고 있냐면 현재의 Q값,
각도값에다가 계산된 P를 더해줘서 새로운 Q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 코드로 가셔서 한번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한번 보신다면 P move 명령이 들어오면 목표로 하는 값이 들어오겠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Q는 0도로 나와서 초기화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0도로 보내서 마지막 이게 이렇게 해서 멈췄으면 빨리 원점에다 그냥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가 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제어기가 동작을 하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KP 값을 무슨 값으로 할 거냐. 지금 이 캡처본에서는 0.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돌릴 거냐. 뭐 한 100번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프로그램이 멈춰야 되니까 제가 100번만 하겠고요. 이게 1초에 보통 뭐 1000번, 2000번, 뭐 300번 이런 식의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어는 무조건 무한 루프 안에서 동작을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래밍들이 사실은 무한 루프에서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을 한 다음에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무한 반복하면서 마우스 클릭도 기다리고 있고 뭐 터치도 기다리고 있고 터치를 했으면 그 다음 단에는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무한 루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상태이고 반복 상태에서 HCI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력을 넣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루프 구조로 되어 있고 제어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 루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리면 여러분들이 중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레인지 0에서 100까지 해서 100번만 반복을 시키게 했고요. 플롯 명령 아까 얘기 드렸던 I, X축, Q는 Y축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0번에서 100번까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현재의 각도들을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리도록 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불러오면 그림 하나가 뜨고요. 클리어하면 그 그림이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플롯 명령 불러서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 제어기의 원리 P 컨트롤은 에러에 비례하는 비례 제어 프로포셔널 컨트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에러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하기 쉽습니다. 정의대로 에러는 목표로 하는 값, 입력으로 들어온 값 Q 디자이어에다가 현재 값 Q를 빼주면 에러가 계산이 되겠고요. 그 계산된 결과에다 에러에다가 KP배만큼 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에 무언가 비율을 집어넣고 그 값을 현재의 값 더하기 P를 해주면 각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계산된 Q 값을 앞서 설명드렸던 1번 예제에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그래픽이 되도록 만들어진 무브 명령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빠르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슬립 명령 10ms만 매 스텝당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100으로 하고 여기 10ms 쉬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 하면 이 과정이 끝나는데 한 1초 걸릴 거고요.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100 대신에 뭐 200, 300 하고 늘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는 KP2라고 하는 P 컨트롤에 KP 곱하기 2라는 결과물을 어디다 대입했냐면 각도를 증가하는 데다가 인크리먼트 하는 데다 추가를 했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방금 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 다시 또 보시겠고요. 왼쪽의 경우에 아이고 왼쪽이 동작을 안 하네. 왼쪽의 경우에는 KP 값이 2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KP 값이 0.05입니다. 동영상이 계속 무한 반복하면 좋겠는데 끊어졌네요. 자, 왼쪽 거 한번 보시면 KP2를 대입을 하자마자 원점으로 일단 초기화한 다음에 이 녀석이 띵 하고 올라가는 장면 보셨나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겠습니다. 뿅 하고 KP 값이 2나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빠르게 슉 하고 올라가는 장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KP는 0.05인 경우입니다. 이때 똑같은 동일 예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게 되게 부드럽죠. KP는 0.05 에러에 대해서 증가분이 되게 적기 때문에 에러에 대한 증가분이 2배고 얘는 0.05배이니까
에러가 크더라도 이 녀석은 비례하는 증가분이 0.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려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것들을 양쪽을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 그래프 두 개를 보시면 왼쪽의 경우에 올라가는 게 되게 빠르죠. 슉 하고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는 요령은 이쪽이 내가 시간에 대한 거죠. 몇 번 반복했는가 라는 부분이고, 이쪽은 각도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목표값인 30에 정확하게 가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엔 KP 값이 크니까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목표로 하는 값 30에 빨리 접근을 했고요. 얘는 0.05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최종적인 목표 30도에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그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고요. 뭔가 쭉 따라 들어가는데 되게 이게 뭔가 닿을등 말똥하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는 그림들, 이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지수 함수에서 이 똑같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y는 2x 승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얘의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겠고요. 2의 x이면은 무언가 얘는 이런 식으로 발산 쭉 올라가는 형태도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 쭉 하면서 발산하는 형태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이렇게 원점으로 향하고 있고,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발산을 해버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의 목표는 무언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에러는 세타 디자이어드 빼기 세타인데 우리의 골은 세타 D가 세타에 접근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는 0에 접근을 하는, 수렴을 하는, 이것이 바로 수렴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세타가 세타 D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세타가 세타 D에 접근하고 있고, 에러는 초기에, 에러가 뭐겠습니까? 세타와 세타 D 값을 뺀 거니까 여기 이것들이 전부 다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0에 수렴하게 하는 것, 이게 P 컨트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 지수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점근적인 수렴을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asymptotically 컨버지 한다. 컨버전스는 수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asymptotically는 점근적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asymptotically, 점근적 수렴이라는 용어들을 고등학교 때 배우셨고요. 본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 과정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옛날 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빼먹었네요. 한 번 더 클릭을 해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KP는 에러를 토대로 한 에러의 비율을 증가분으로 각도에다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크면 클수록 증가분도 큰데, 그건 이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러가 크면 클수록 아까 보신 것처럼 Q는 새로운 Q 플러스 KP 에러배를 해주기 때문에 에러가 크면 클수록 각도 자체를 증가하는 성격이 큽니다. 근데 에러뿐만 아니라 KP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 녀석이 수렴하는 기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KP 값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빠르게 올라오겠고요. KP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기울기 값이 작아지면서 올라가는 성격이 느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P 컨트롤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수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수학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의 플러스 이산수학과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산 수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면 이 수식들을 활용한 결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잘 쫓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수학적인 이제 근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 자, 이 우리가 입력으로 넣은 거 P는 KP2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E는 여기 있는 것처럼 QD, desired 빼기 Q이고, 우리는 Q를 현재의 값에다가 KP 곱하기 2라는 녀석을 대입해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전산 계열 쪽 학생들은 잘 알겠고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퀄 표시를 보통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요.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대입한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이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색하면 두 개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우리가 총 몇 번을 반복했어요? 한번 원래 코드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0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0번에서부터 99번까지 총 100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를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K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K는 0이면은 K가 0이면 첫 번째를 의미하고, K가 0일 때 K 플러스 1은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다음 스텝에 적용이 되죠. 처음에 Q 값이 이렇게, 여기 있는 Q가 처음에 현재의 Q 값이 이러한 Q 값으로 적용이 됐고, 그 다음 스텝에서 Q로 들어갔고, 또 새로운 Q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Q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K로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 스텝은 K가 되겠고, 그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값은 K 플러스 1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다음 스텝에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현재 K이기 때문에 QK로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수식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next 값이라 플러스 1, 현재가 K라면 이건 다음 스텝에 쓰이니까 K 플러스 1으로 표기됐어요. QK 플러스 1은 QK 더하기 P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P는 뭐냐? 가져오면 되죠. P는 어디 갔어? KP2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고요. E는 무엇인가? E는 뭐냐면 여기 있죠. Q desired에서 현재의 Q 값을 빼준 거죠. 이건 next가 아니라 현재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K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QK 플러스 1은 next 값은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산제어 쪽에서, 이산제어 또는 이산수학 쪽에서 처음 쓰는 간단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것을 고등학교 때 수열 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도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보면 참 알차게 대학교에서 배울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다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수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우리가 다른 말로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리즈로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공학수학 기초 첫 번째 레슨 1에서 수렴성 판단하는 부분에서 숙제도 많이 내줬고 중간고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열 쪽 학생들은 이거를 이산 수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과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 다뤘던 시리즈 수렴성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순서를 이제 바꿔서 QK 플러스 1, 얘네 두 개 괄호 풀어가지고요. QK 똑같이 있죠. 여긴 KP QD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모으는 방법은 QK는 무슨 값인지 모르고요. QK 플러스 1도 뭔지 몰라요. 근데 얘는 KP 우리가 뭐 0.1, 0.2 정의하고, QD는 목표값 30도, 40도, 45도, 90도 이런 값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끼리 모으고 상수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방법론이 사실상 두 개로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정의들, 수학 지식들을 어떤 쪽 테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마음 편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은 디스크리트, 이산 수학이라든가 이산 제어 쪽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이쪽으로 확인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도메인은 미분 방정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전자과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2학년 때 공업수학 이런 데서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옛날에 그런 걸 배운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지수끼리 모아놓고 보면 QK 플러스 1, QK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과 마이너스 KP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문제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드리면 뭔가 AN 플러스 1은 KP, K, AN 더하기 어떤 값이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고등학교 수학책에서 이미 다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뒤에 C가 있기 때문에 C가 없으면 등비 수열이 될 텐데 C가 있어서 AN 더하기 1 플러스 어떤 값을 우리가 BN으로 AN 더하기 어떤 값은 BN이다 라고 바꿔놓게 되면 적절한 값을 찾아서 이 문제는 등비 수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것들이 다 공대에서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수식이 정말 알차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QK 플러스 1 빼기 KP QK 더하기 무언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우리가 선형 변환을 시키게 되면 프라임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아까 보셨을 때는 AN으로 되어 있는 걸 BN으로 변형시킨 것처럼 여기는 BN 대신에 Q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얘는 등비 수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QK 플러스 1 프라임 R QK 프라임 R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비율 레이쇼가 되겠고요. 이 등비 수열의 수렴성을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죠. 이 R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 얘는 수렴한다 라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R이 뭔가 다시 보니까 R은 1 빼기 KP가 되겠고요. 1 빼기 KP의 절대값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 수식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우리가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KP는 0과 1 사이에만 있다면 무조건 수렴할 것이다 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KP를 너무 큰 값을 넣게 되면 발산할 수가 있는데 이 KP 값 조절을 잘 하시면은 얘네들이 무조건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산수학의 결과물인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KP는 우리가 뭘 넣었었죠? KP 뭐 넣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KP 값은 펜이 잘 안 나오네. 대부분의 KP 값은 우리가 0.1, 0.2, 0.05 해서 1보다 작은 값을 넣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어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1보다 큰 거 넣으면 어떻게 되거나 또는 1하고 똑같은 값 넣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가지고 금방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요. 1보다 큰 값을 넣게 되면 뭐가 돼요?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해 버리겠고요.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넣으면 P는 KP2 부분에서 KP가 2가 되니까 여기에다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그냥 넣어봅시다.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KP가 1이라면 QK 플러스 1은 그냥 여기가 0이 돼버리고 목표값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QK 플러스 1은 KPQD가 될 텐데 KP가 1이니까 다음 스텝에서 그냥 목표값에 가겠죠. 우리가 봤었던 첫 번째 얘 같은 겁니다. 픽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 다음 단에 가는 게 KP 값이 1일 때고요. KP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수렴성 다이나믹스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오랜만에 다시 또 써서 보시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그리고 R이 1보다 작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걔는 천천히 이렇게 수렴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그림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수열의 한 분야를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걱정하지 않고 나는 등비 수열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뭔가 어심토티컬리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등비 수열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종류의 제어는 반복 루프 안에 있고요. 반복 과정을 걸치기 때문에 코드상으로 보시면은 코드 어디 갔어? 코드상으로 보면 무한 루프, 여기서는 100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이 무한 루프 상에서 Q라고 하는 값들이 점차로 다음 스텝에 무언가를 원하는 지점으로 가게 만든 기법, 이게 P 제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P 제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왜 우리가 순열 같은 걸 배워야 돼 라고 뭐 그 당시에는 그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에서 P 컨트롤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학에서는요, 수학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신 수학에 기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옛날 걸 찾아보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디스크리트 도메인 이산화된 상태에서 이산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 오른쪽 예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이렇게 수열처럼 딱딱 끊어지기 어렵다. 세상만사 시리즈가 아니다. 세상만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데 연속적인 시간으로 흘러갈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수식은 이걸 똑같이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었던 QK를 왼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QK1 빼기 QK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것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을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델타 T 시간 코드를 잘 보시면은 이 델타 T를 제가 현재 0.01로 잡고 있습니다. 이 델타 T로 왼쪽과 오른쪽을 다 나눠줬고요. 왼쪽을 나눠놓고 보니까 델타 T분의 QK 플러스 1 빼기 QK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다 델타 T가 붙어 있어요. 이제 목표는 왼쪽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델타 T가 무한히 작아진다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무한히 작아진다면 이거는 QK 플러스 1과 QK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델타 Q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한 스텝 동안 각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델타 T 0.01초분의 델타 Q는 얼마인가? 그런데 델타 T가 시간이 무한히 작아진다면 지금은 0.01로 쓰고 있지만 0.00001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수식은 뭐하고 같아지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내내 배우셨던 바로 미분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Q는 DT분의 DQ,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뭐 낯선 예입니다만 왼쪽에 있는 것들은 델타 T분의 델타 Q니까 이 델타 T가 되게 작아진다면 DT분의 DQ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DT분의 DQ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들은 정의가 Q 해놓고서 이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위에다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호에서 보시면 왼쪽이 Q 도트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수식이 이제 왼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Q 도트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KP 이건 뭔가 상수가 되겠고요. Q 도트 더하기 Q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공학수학 기초에서 미분 방정식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y 프라임 플러스 뭐 3y는 0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ODE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퍼스트 오더 또는 오디너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경우에는 오디너리 정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해서 ODE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건 y 여기 보시면 이제 y를 한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뭔가 상수 y에 해당하고 여기에 뭔가 숫자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 숫자를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변수로 여기를 0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고 이 수식의 해는 우리가 구해보면 exponential 지수 2가 등장을 하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t분의 kpt 플러스 c 상수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어렵죠.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은 이제 이 수식이 왜 나오는지 찾기 어려우신데 공업수학책 찾아보시거나 여기서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 네이버에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건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간 t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이너스 요 안에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이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승 제곱이 되고 있는데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급격히 qt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c는 그게 어느 쪽 플러스 마이너스 목표값 쪽으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t이고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값은 0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0이 되는데 그럼 우리 결과에서는 왜 0이 안 됐는가? 이건 목표값 qd가 있기 때문이고요. 뒤에 있는 상수하고 매칭을 하시면 이 결과물이 빠르게 목표값에 수렴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이 결과는 이 익스포넨셜 파트가 0이 되는 것이지 이 뒤에 있는 c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조합을 하시면 우리가 목표값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적 정의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에러는 qd 빼기 q, q는 q 더하기 kp이라는 결과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디스크리트하게 보면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결과에 해당하겠고요.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보시면은 미분방정식이 등장하고 이 미분방정식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로 발산할 수가 없죠. 무조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결과물이 2의 0승 1이라고 하는 0이 아니라 1이네요. 이 값이 1로 수렴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C가 뭐 29도라든가 하면 1 더하기 29 해서 이 결과물은 언제나 특정한 값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익스포넨셜이고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미안합니다. 0으로 가네요. 1이 아니라. 그래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빠르게 0으로 수렴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나요? 그죠? 2의 마이너스 100승은 0이 되겠죠. 아까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익스포넨셜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빠르게 이 부분은 0이 돼버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P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 미분방정식에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값은 무조건 수렴을 하더라. 그래서 앞서 결과에서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값들이 특정한 값에 가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게 P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